이제 친일 봅시다. 지금은 나라가 어쨌든 뭐 형체이긴 하지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친일이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해방 때까지 35년간에 걸친 친일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부류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대한제국 군수들이 나라가 망하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자 전부 다 총독부 군수로 갈아탔습니다. 저 한 분 빼고 금산 군수 홍범식 선생 자결했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벽초 홍명이 나중에 해방 후에는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 정권에 참여한 분이긴 합니다만, 임꺽정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홍명희의 아버지입니다. 자, 친일이죠? 군수들 다 친일파죠. 왜? 총독부에서 사령장을,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제는 조선 총독이 임명권자예요. 조선 총독부가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말고, 그러면 군수를 그만두면 되고. 이제 총독부에서 시키는 정책을 책임지고 하는 군수니까 친일파죠, 당연히. 당연히 친일파죠. 저들이 항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마주로 망명을 하든지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1919년 3월 1일 3.1혁명 때 3.1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무슨 무브먼트예요? 조선인 참가자가 202만 명이 참가했고, 시위가 전국에서 1,500여 회, 사망자가 7,500명, 부상이 15,000명, 체포된 게 46,000명. 이게 그냥 무슨 운동을 한 겁니까? 왜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식민사관의 용어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온다면 저런 용어부터 바꾸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고 용어를 딱 배워버리면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요. 3.1 운동, 오,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구나. 운동했구나, 그냥. 동학도, 동학난하고 동학농민전쟁하고는 어감이 다르죠? 다르죠? 임진왜란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년에 외놈이 난을 일으켰어요?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난을 일으켰어요? 임진 조일 전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조선과 일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진 조일 전쟁. 당연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병자 수호 조약이 아닙니다. 병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로운 조약이 한 항목도 없어요. 이때 이완용은 자기 돈으로 삐라를 만들어야지 뿌립니다. 동포여 자제하라. 전 민족이 흰옷을 입고 총에 앞서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하는데, 조선 동포여 자제하라. 망농이다. 너희들 행동이 지금 미친 짓이다. 자제하라. 이게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사비로 만들어서 뿌렸던 삐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 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제가 그걸 언제 발견해서 제가 현직 기자 시절에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건 좀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민원식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후반에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총독 각하, 우리 조선어를 좀 전폐시켜 주십시오. 조선어를, 우리말을 없애 주십시오. 일본말을 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 대표 34명 중에서도 변절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최리는 천도교 대표입니다. 정춘수와 박희도는 기독교 대표입니다. 최리는 중추원 참의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당시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총독부 기관지는 3개가 있었어요. 매일신보는 한글판, 영문판은 경성일보, 일어판은, 그 다음에 영문판은 더 서울프레스. 이 3개의 기관지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부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던 것은 역시 조선인을 상대로 한 매일신보였죠. 매일신보 사장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최린이 반민특위에 끌려와서 재판정에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물었죠. 피고는 민족 대표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린은 기록이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즉, 왜 친일파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나라가 망한 뒤에 나에게는 3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순국하는 길, 죽는 길, 나라를 따라 죽는 길. 또 하나는 해외로 망명하는 길. 나머지 하나는 일제에 협력하는 길. 그런데 나는 노모가 계셔서, 즉 늙은 어머니가 있어서 죽을 수도 없고 망명할 수도 없었다. 물론 최린 같은 사람들이 젊어서 공부하고 살던 그 시기는 아직까지 유학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이긴 합니다. 유학은 춤과 효를 강조합니다. 춤만 강조하진 않아요. 아까 이인영도 전쟁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가는 거 보세요. 요만큼은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시대에는 또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얼빠진 사람이죠. 전쟁하다가 그 사람은 가서 3년간 심요살이 합니다. 아버지 묘 옆에서 3년간 움막 지어놓고 아침으로 곡하고. 그 시대를, 모든 시대를 다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대가 다 핑계나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면, 변명의 구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감안해 줘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최린 같은 사람은 민족 대표가 될 자격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족 대표가 될 까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최린이 늙은 어머니 때문에 따라 죽지도 못하고 해외로 부모를 집에 어머니를 집에 두고 해외로 못 나간다는 거, 그 자체를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거죠. 까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까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 그런 사람은 민족 대표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추원 참의. 중추원 참의는 실권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총독 자문기구입니다. 중추원이라는 자리는. 아주 저기서 인사를 하거나 정책을 막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총독의 자문이라고 하는 저런 기구의 성격상 중추원 참의를 할 때는 대단히, 친일파들이 본다면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돈 주고 못 사는 자리입니다. 실권은 없지만 명예로운 자리 있잖아요. 가끔, 그죠? 아주 명예로운 자리. 그죠? 실권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이런 또는 지방에서 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벼슬은 하고 싶은데, 굳이 파워를 안 가지더라도, 거기에서는 참 좋은 자리. 그리고 중추원 참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일제시대는 도지사도 예우를 하고, 군수도 예우를 하고 하는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친일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면 친일파지만, 그래서 저런 자들, 일제는 저들을 이제 포섭합니다. 이제 고등문관 시험, 일제 때 일제 기관의 각 하부 조직, 도청, 군청 또는 그에 관련된 기관, 이런 단체에서 총독부를 정점으로 해서 일제 침략 정책을, 식민 정책을 펴나가는 중추 세력들, 핵심 세력들이죠. 친일 관료들, 조선 엘리트들. 저들은
고등문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군수로 군청이나 또는 총독부의 각 하부 기관에서 저 사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워로서는 중추원 참의보다 훨씬 높아요. 군수 한 사람이. 안 그래요? 중추원 참의는 일제 말기에 공출, 예를 들어서 자 올해 A군에서는 쌀을 5,000석을 거둬라. 이걸 전쟁에 군량미를 보내야 되니까. 자 올해는 그 정신대 위안부 나가날 그 젊은 조선의 처녀들을 각 군에서 1,000명을 뽑아라. 이걸 군수가 결정합니다. 군수가. 물자와 인력의 공출을 군수가 결정해요. 물론 그 군수의 결정은 도에서 도지사가 군수회의에서 결정하고 상의하고 나누긴 하지만은 최종 집행하는 것은 군수가 결정을 해요. 중추원 참의는 100명이 모여도 한 명도 못 뽑아가요.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만 되어도 물자나 인원을 공출해가는 힘을 가집니다. 행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종 문화계의 친일, 음악, 미술, 연극, 온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친일파들이에요. 한동안은 이들의 친행직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저 또래들이 학교 다닐 때는 진짜 흠이 없는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흠들이 있더라고요. 자, 준원 이강수 육당 진암선 우리 근대 문화에 근대 문화기에 육당 진암선은 신채시의 효시라고 하는 해외에서 소년에게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출판인으로서 역사학자로서 다양한 각 분야에서 초기 우리 문화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 준원 이강수 우리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 업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자체를 부인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일제 말기에 저런 친일단체에서 책임을 맡아서 활동하거나 또는 창씨개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학병 조선인 유학생들 또는 한국에 있는 조선인 대학생들 학도병 나가라고 다니면서 연설하고 다니고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짓을 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저런 인물들을 가르치려면은 이런 어두운 면, 밝은 면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게 정직하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충금이라는 사람은 일제 때 일본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어요. 말 다 했죠. 일본에서. 그런 말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짓도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해방이 1945년 8월이 아니라 한 1950년, 46년, 49년, 50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조선의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식인 전체를. 아마 30만만 죽이면은 조선은 그냥 무식한 나라로 전락할 거죠. 친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가고 이게 최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도교 33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 천도교도 신파, 구파가 있는데 신파의 우두머리입니다. 매일신보 사장을 했고 이 앞에는 누구냐? 김연수라는 사람입니다. 삼양사. 지금 일제 때는 경성방지, 지금 경방이라고. 지금도 경방이 있죠. 설탕하는 삼양사. 이 김연수는 동아일보 사장 지낸 김성수, 인촌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인촌 김성수도 나중에 친일을 했죠. 요 유명한 사진이 반민대로 끌려간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어요. 내가 이 2사람이 특별히 미워서 이 사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라주를 묶여가지고 앞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친일 경찰에 한 명이 있어요. 이 묶여서 한 사진이 이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이건 누굽니까? 백범 김무선생 아닙니까? 중경에서 서울로 바로 못 오니까, 한국으로 바로 못 오니까 상해를 거쳐서 옵니다. 상해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중경에서 상해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의도 서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누구냐면 이청청 장군입니다. 광복군 대장. 이청청 장군. 여기는 누구냐면요. 윤경빈 씨라고.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학도병에 탈출해서 광복군이 된 사람입니다. 윤경빈. 나중에 광복회장을 지냈죠. 김대중 대통령 사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돈. 윤경빈. 이 사람은 누구냐? 여성이죠. 이름은 안미생. 아름다운 미자, 날생자. 안중근 의사의 조카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는 남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안정근, 정한다 할 때 안정근, 안공근. 안정근 선생의 둘째 딸입니다. 차녀. 그럼 누구냐? 백범 선생은 아들이 둘입니다. 엊그제 김신이라고 차남이 별세했죠. 엊그제 김신 장군,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2, 3일 됐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고 백범의 맏아들은 김인입니다. 김인. 이는 1945년 4월에 해방을 넉 달 앞두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김인, 백범의 맏아들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백범의 비서입니다. 비서 겸 며느리였어요. 이미 중경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중경에 있던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고, 나중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백범 선생이랑 경교장으로 황국하고 난 뒤에 경교장에서 안살림을 맡아서 도맡아 하고, 또 그때도 백범 선생의 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7일파는 오라줄에 묶여서 반민특으로 끌려가고, 일제 때 광복군으로 임시정부로 활동했던 분들은 목에 꽃다발을 걸고 우리 동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우리 해방 후에 오늘까지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가 3.1 혁명 때 붙잡혀 간 분들이 46,000명, 붙잡혀 간 분이 사망자가 7,500명. 물론 이분들이 다, 이 중에는 그야말로 이제 민중, 시민도 있고 하지, 이분들이 다 뭐 시위 주도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간 현재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로 해서 훈장을 받은 분이 겨우 15,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일제 35년간 지속적으로 우리는 국내외에서 우리 선조들은 항일투쟁을 해왔거든요. 그 규모가 적든 많든, 또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국내든 해외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 이름으로 훈장 또는 그에 준하는 서훈을 해드린 분은 저밖에 안 돼요. 저는 절대 적다고 생각합니다. 훈장을 많이 주는 것이 꼭 능사냐 하면 그건 아니고, 훈장을 많이 준다고 민족 정신이 고양되고 그건 아니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거나 또는 국가 예의를 다하지 못했다. 특히 이념의 문제로 해방 후에 올라가신 분들, 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 서운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제는 풀어야 될 과제다. 예를 들어서 1926년 광주 학생의거 때 대표적인 사람이 광주 고보에 다니던 장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재성. 그 여동생은 장매성입니다. 그는 광주 여고에 다녔죠. 광주 여고에 다닌 장매성은 훈장을 받았고, 장재성의 동생들이나 그 후배들이나 같이 했던 무리들은 다 훈장을 받았어요. 진정 제일 핵심이고 제일 우두머리는 월북했다는 이유만은 아직도 훈장을 안 줬어요. 이게 우리의 국토 분단의 비극입니다. 해방 전에 공적으로 주는 거예요. 독립유공 공적은 해방 이전의 공적으로.
또 친일도 해방 이전에 친일로 비난하는 거고. 근데 해방 후에 공적의 잣대를, 해방 후에 잣대를 들이대서 안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빨리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좋고요, 첫째. 또는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전 단계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좌우, 이런 이념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그 이유 때문에 서운을 받지 못하는 소위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그분들 영전에라도 훈장을 바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해방 후에 친일파는 끌려가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금이 환영을 하고 이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해방 후에 한 70년을 돌이켜 본다면은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공감 못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안서 선생, 소설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은 되게 다 아실 테고요. 박안서 선생이 쓴 소설 중에 오만과 몽상이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에요. 저만 저렇게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소설이지만은 소설은 픽션 아닙니까? 소설은 지어낸 얘기죠. 그렇지만 결코 지어낸 얘기만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탄간오리를 낳고 탄간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악덕기업인은 부동산 투기꾼을 낳고 부동산 투기꾼은 뭐 특혜 부당한 또 뭐 재벌을 낳고 크게 틀리는 표현 아니잖아요. 100%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해방 후에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염장이를 낳고 사람 죽으면 관에 넣기 전에 염을 하죠. 실제로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염장이가 있었습니다. 염장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수위는요,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은행에 수위를 한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박안서 선생이 이거 쓸 때는요, 자기가 그냥 흙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의 한 몇 가지 직업을 뽑아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방 후에 일제 때 친일한 그룹과 항일한 그룹들이 그들이나 또는 그 후예들이 응당한 역사의 평가와 응당한 민족적 평가와 그에 대한 대우를 받았느냐?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초대 국방부 장관은 이범석 장군입니다. 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 장군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역대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단 한 명도 광복군 출신이 없습니다. 전부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들이 광복군 출신들을 제쳐두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군 하나만 친다면은 과연 이게 해방 후 우리 민족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또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역사를 지내왔느냐, 우리 민족이 그런 역사를 주도해 왔느냐라고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참 많다. 지금에 와서도 친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저의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다 알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친일과 항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용은 자기 돈으로 삐라를 만들어야지 뿌립니다. 동포여 자제하라. 전 민족이 흰옷을 입고 총에 앞서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하는데 조선 동포여 자제하라. 망농이다. 너희들 행동이 지금 미친 짓이다. 자제하라. 이게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사비로 만들어서 뿌렸던 삐라가 남아 있습니다. 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제가 그걸 언제 발견해서 제가 현직 기자 시절에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건 좀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민원식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후반에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총독 각하, 우리 조선어를 좀 전폐시켜 주십시오. 조선어를 우리말을 없애 주십시오. 일본말을 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 대표 34명 중에서도 변절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최리는 천도교 대표입니다. 정춘수와 박희도는 기독교 대표입니다. 최리는 중추원 참의, 매일신보는 당시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총독부 기관지는 3개가 있었어요. 매일신보는 한글판, 영문판은 경성일보. 이런. 일제 때 이제 친일 봅시다. 지금은 나라가 어쨌든 뭐 형체이긴 하지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친일이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해방 때까지 35년간에 걸친 친일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부류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대한제국 군수들이 나라가 망하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자 전부 다 총독부 군수로 갈아탔습니다. 저 한 분 빼고 금산 군수 홍범식 선생 자결했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벽초 홍명이 나중에 해방 후에는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 정권에 참여한 분이긴 합니다만 임꺽정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홍명이의 아버지입니다. 자, 친일이죠? 군수들 다 친일파죠. 왜? 총독부에서 사령장을,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제는 조선 총독이 임명권자예요. 조선 총독부가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말고, 그러면 군수를 그만두면 되고. 이제 총독부에서 시키는 정책을 책임지고 하는 군수니까 친일파죠, 당연히. 당연히 친일파죠. 저들이 항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마주로 망명을 하든지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집파는. 그 다음에 영문파는 더 서울프레스. 이 3개의 기관지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부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던 것은 역시 조선인을 상대로 한 매일신보였죠. 매일신보 사장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최린이 반민특위에 끌려와서 재판정에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물었죠. 피고는 민족 대표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리는 기록이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즉, 왜 친일파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나라가 망한 뒤에 나에게는 3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순국하는 길, 죽는 길, 나라를 따라 죽는 길. 또 하나는 해외로 망명하는 길. 나머지 하나는 일제에 협력하는 길. 그런데 나는 노모가 계셔서, 즉 늙은 어머니가 있어서 죽을 수도 없고 망명할 수도 없었다. 물론 최린 같은 사람들이 젊어서 공부하고 살던 그 시기는 아직까지
유학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이긴 합니다. 유학은 충과 효를 강조합니다. 충만 강조하진 않아요. 아까 이인영도 전쟁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가는 거 보세요. 요만큼은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시대에는 또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얼빠진 사람이죠. 전쟁하다가 그 사람은 가서 3년간 심요살해 합니다. 아버지 묘 옆에서 3년간 움막 지어놓고 아침으로 곡하고. 그 시대를, 모든 시대를 다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대가 다 핑계나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면, 변명의 구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감안해 줘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최린 같은 사람은 민족 대표가 될 자격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족 대표가 될 까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최린이 늙은 어머니 때문에 따라 죽지도 못하고 해외로 부모를 집에 어머니를 집에 두고 해외로 못 나간다는 거, 그 자체를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면 그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되는 거죠. 까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까미 고중어밖에 안 되는 인물. 그런 사람은 민족 대표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추원 참의는 실권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총독 자문기구입니다. 중추원이라는 자리는. 아주 저기서 인사를 하거나 정책을 막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총독의 자문이라고 하는 저런 기구의 성격상 중추원 참의를 할 때는 대단히, 친일파들이 본다면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돈 주고 못 사는 자리입니다. 실권은 없지만 명예로운 자리 있잖아요. 가끔, 그죠? 아주 명예로운 자리. 그죠? 1919년 3월 1일 3.1 혁명 때 3.1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무슨 무브먼트예요? 조선인 참가자가 1에 2만 명이 참가했고, 시위가 전국에도 1,500여 회, 사망자가 7,500명, 부상이 15,000명, 체포된 게 46,000명. 이게 그냥 무슨 운동을 한 겁니까? 왜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식민사관의 용어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온다면 저런 용어부터 바꾸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고 용어를 딱 배워버리면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요. 3.1 운동, 오,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구나. 운동했구나, 그냥. 동학도, 동학난하고 동학 농민 전쟁하고는 어감이 다르죠? 다르죠? 임진왜란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년에 외놈이 난을 일으켰어요?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난을 일으켰어요? 임진 조일 전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조선과 일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진 조일 전쟁. 당연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병자 수호 조약이 아닙니다. 병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로운 조약이 한 항목도 없어요. 이때